네, 이번 시간은 아스피린의 기전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의사항과 적응증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스피린의 기전부터 공부해 볼 텐데요. 이와 함께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이 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바로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아스피린은요, 바로 이 효소를 억제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 아스피린이 없었을 때는 얘네들이 만들어지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텐데요. 아스피린에 의해서 이 효소가 억제가 되면 이 길목이 차단이 되고 더 이상 얘네들이 합성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 기능들이 사라지는 게 결국 아스피린의 역할이자 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세포막 인지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짝대기를 보시면요. 이게 지방산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지방산 짝대기를 가위로 오려내는 효소가 바로 포스포라이페이즈 A2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뜯어냈습니다. 이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게요. 바로 이 지방산의 일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 아라키돈산은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일단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에서 이 프로스타글란딘 쪽으로 가게 되고요. 리포옥시지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통해서 류코트리엔으로 가게 됩니다. 이 류코트리엔은 천식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녀석인데요. 보시면 알레르기 천식 반응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H2 형태가 되었다가 또 이제 각각의 효소를 거쳐서 또 한 번 변하게 됩니다. 우선 이 프로스타글란딘 H2에서 우리 다른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스타글란딘 D2, E2, F2의 형태가 또 있거든요. 얘네들은 색깔이 같죠.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라고 할 수 있는 트롬복산은 또 혈관 수축이나 혈소판 응집의 역할을 하게 되고 프로스타사이클린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프로스타글란딘은 일단 염증 반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상하부에 가서 발열을 조절하고 척수를 통하는 신경의 통각에 대한 예민도를 증가시키고요. 통증 반응 관련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확장이나 혈관의 어떤 투과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위점막 보호 역할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위점막 쪽으로 흐르는 혈류량을 조절하고 점액을 분비해서 이 위점막을 보호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염기 물질인 중탄산염 있죠. 중탄산염의 생성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 유도나 태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스피린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아스피린은 사이클로옥시지네이즈를 공유 결합을 통해서 비가역적으로 억제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줄여서 콕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콕스1은요.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하고요. 기본적인 활성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형태고요. 콕스2는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에 반응해서 활성을 보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용량에 따라서 억제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저용량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콕스1을 억제하게 되고 고용량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둘 다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스터디에 따라서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저용량은 100mg 전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용량은 500mg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아스피린에서 콕스가 결국 차단이 되면은 이 길목이 막히는 거고, 그러면 이 프로스타글란딘 H2부터 해서
얘네들이 합성이 저해가 되겠죠. 자, 원래 염증 반응이 일어났었는데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건 결국 항염증 작용을 한다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열을 멎게 하는 게 해열이 되는 거고요. 통증을 멎게 하는 게 진통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해열, 진통, 소염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원래는 위 점막 보호 역할을 했는데 이게 차단이 되면 이거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위가 약하신 분들이 이거를 많이 오래 복용하게 되면은 위 점막 보호가 안 되니까 특히나 이제 위 궤양 환자에서 안 좋겠죠?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만할 때도요. 그러니까 유도에도 관여를 하지만 이 분만 후에 이 자궁 수축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궁 수축이 잘 안 되면 출혈이 빨리 멎지 못하겠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아 발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임산부나 수유부한테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트럼복산도 한번 볼게요. 자, 트럼복산 옆에 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콕스1을 의미합니다. 트럼복산은 주로 혈소판에 있는 콕스1에 의해서 합성이 되거든요. 자, 혈소판에 있는 세포막 인지질을 통해서 아라키돈산이 형성이 되고 콕스1을 통해서 프로스타글란딘 H2가 합성이 되고 트럼복산 합성 요소를 거쳐서 트럼복산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콕스2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메인은 콕스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저용량으로 아스피린을 쓰게 되면은 콕스1을 선택적으로 억제하게 되면서 이 혈소판에 굉장한 타격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트럼복산의 합성이 저해가 되면서 주로 혈관 확장과 혈소판 응집 억제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원래 트럼복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소판을 응집시켰는데 이게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반대쪽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혈소판이 응집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혈전이 제대로 형성이 잘 안 되겠죠. 혈전 생성 억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스피린은 저용량으로 썼을 때 뇌경색 환자나 심근경색 환자 그리고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저용량으로 사용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고용량으로 한번 써볼게요.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번에는 콕스2까지도 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콕스1은 억제가 되겠죠. 고용량에서도 역시나 이 콕스1 억제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콕스2까지 억제가 되면은 이 프로스타사이클린도 이제 합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 원래는 이 프로스타사이클린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했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반대쪽인 혈관 수축과 혈소판 응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바꿔 말하면 오히려 혈전을 생성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굳이 고용량까지 써서 반대 급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따라서 이런 환자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저용량으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프로스타사이클린은요, 참고적으로 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주로 콕스2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자, 물론 혈관 내피세포에도 콕스1이 소량 존재하긴 하는데요. 이 콕스2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역시나 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이 세포막 인지질에서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지고 콕스2를 통해서 프로스타글란딘 H2가 되고 이 프로스타사이클린 합성 효소를 거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량에서는 이 2까지 억제가 되니까 제대로 프로스타사이클린도 형성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혈전 생성 억제뿐만 아니라 혈전 생성 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는 것이죠. 혈전 생성 억제 목적으로 쓰고 싶다면 굳이 고용량이 아니라 저용량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량은 언제 쓰게 되는 걸까요? 저용량이든 고용량이든 콕스1이 억제가 되는 건 똑같지만 고용량에서 다른 점은 이 콕스2가 추가적으로 억제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콕스는 아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염증이 생겼을 때 여기에 이제 반응을 보여서
활성을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고용량에서는 콕스2가 그래서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한 활성을 억제시켜서 이 항염증 작용을 좀 더 이제 효과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용량일 때는 혈전 생성 억제로 쓰게 되고 고용량일 때는 이 염증 반응을 줄여서 결국 해열 진통 소염제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결국 아스피린에서 이 길목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은 이쪽으로만 가려고 하겠죠.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리폭시지네이즈 활성에서 류코트리엔이 보다 많이 합성이 될 겁니다. 자, 류코트리엔은 알레르기랑 관련이 있어요. 자, 기도를 더 수축을 시키고요. 또 점액의 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천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천식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아스피린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아스피린의 적응증을 정리해 볼 텐데요. 크게 저용량에서는 혈전 생성 억제 용도로 쓰고 고용량에서는 진통해열 소염제 역할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아스피린 100mg에 써져 있는 적응증이고요. 이거는 고용량에 해당하는 500mg에 써져 있는 적응증입니다. 우선 혈전 생성 억제 목적으로 쓰여져 있죠. 따라서 심근경색, 불안정형심증, 뇌경색 환자에서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술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쓸 수가 있고요. 또 고위험군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쓸 수가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에 고용량에서는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해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을 다스리기 위한 용도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스피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살리실산 제제 과민증 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리실산이 결국 아스피린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스피린 썼을 때 과민 반응이 있었다. 그럼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원래 위 점막 보호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차단이 되니까 결국 위 점막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위 궤양 환자에서는 궤양을 악화시키고 또 출혈도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는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 천식 말씀드렸죠. 방금 결국 이게 차단이 되면은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류코트리엔의 합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천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혈우병이나 출혈 경향 당연하겠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혈소판 응집이 잘 안 되게 만드는 거니까 결국 출혈 경향을 증가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우병이나 출혈 경향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심한 간부전, 신장부전, 심장부전 환자에서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아스피린이 간에서 대사가 되고 신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기능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아스피린이 심장의 맥박수를 또 높이듯 기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심장의 어떤 부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심장 부전 환자에서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 3기 임산부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프로스타글란딘은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줬는데 이게 아스피린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태아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메토트렉세이트를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은 이 아스피린이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게 몸 안에 쌓이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토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드문 반응이긴 한데요. 이 뇌랑 간에 많은 손상을 주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보통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보통 인플루엔자나 뭐 아니면 또 수두와 같은 감염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 있죠. 보통 이제 어린애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열이 나니까 아스피린을 쓸 때가 있겠죠. 자, 이 상황이 이제 동반이 됐을 때 간혹 라이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질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어린애가 인플루엔자나 수두가 감염된 상태에서 아스피린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의사항에 제가 넣은 거고요. 아스피린은 기본적으로 출혈 경향을 증가시키죠. 따라서 수술이 예정된 사람은 미리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해서 수술 도중에 피가 멎지 않는 상황을 예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왜 7일 전부터냐? 이 7일은 바로 혈소판의 수명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출혈 경향 증가를 다시 정상화시키려면 혈소판의 수명만큼인 7일 정도가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혈 경향이 증가한 게 결국 혈소판에 있는 콕스1이 아스피린에 의해서 억제가 되면서 결국 트롬복산 A2의 합성이 저해가 됐고 이것 때문에 혈소판 응집이 억제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혈전 생성이 잘 안 돼서 출혈 경향이 증가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한 번 아스피린에 의해서 억제가 된 녀석들은 비가역적으로 억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억제가 된 녀석들은 혈소판이 죽기 전까지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혈소판은 핵이 없죠. 즉 DNA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콕스1을 새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혈소판이 죽기만 하면은 이 증가된 출혈 경향이 정상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혈소판 수명인 7일 정도부터 미리 아스피린의 복용을 중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스피린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적응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적응증은 우리 용량별로 저용량, 고용량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주의사항은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다가 우리 라이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랑 또 우리 수술 7일 전에는 반드시 아스피린을 끊어야 되는 이유까지도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